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위치한 배재대학교 일본학과의 강철구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일본과 비교 많이 하죠. 인구 면에서는 그렇지만 통일신라 이후에 우리가 일본을 앞선 적이 없고요. 또 경제력에 있어서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앞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구야 일본의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한 3.7배 이 정도 넓기 때문에 그런다 칠 수 있겠지만 경제력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140여 년 전에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했던 메이지 유신부터 지금 현재 일본의 총리가 이제 기시다 총리인데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인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한번 역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번 한일 간의 경제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점은 무엇인가, 또 배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네, 1840년에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죠. 결과는 청나라가 영국에게 패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 소식이 우리나라 조선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함대 장관이었던 페리제독이 1853년 6월 초여름에 4척의 군함을 이끌고 도쿄의 남쪽에 위치해 있던 우라가 앞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강제로 개항을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했던 자유무역이었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이제 FTA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막부가 봤을 때 한 700여 년 정도 이렇게 이루어왔던 봉건 시대의 막부 체제에서 갑자기 개항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페리가 그 다음 해에 이번에는 에도만 앞바다, 지금 현재 이제 도쿄의 옛 이름이죠. 그 에도만 앞바다에 군함을 정박시켜 놓고 이제 조약을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 뒤에 이제 요코하마에서 일미 화친 조약을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도 일본에게 화친 조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이 나라들하고 일본이 이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불평등하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관세 자주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일본에게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 국제조약을 맺은 거죠. 문제는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서양과 체결한 통상 조약이기는 하지만 이게 당시 천황의 허락, 보통 이제 치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치커가 없이 막부가 독단적으로 맺었다라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부에 반발하는 반막부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결과 이 반막부 세력들이 존왕양의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막부를 타도하고 일으킨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 해가 바로 1868년이에요. 그래서 이 막부가 이제 무너지고 근대화로 접어드는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신정부, 즉 메이지 정부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틀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본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 틀이라는 것의 가장 최종 목적이 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부국 강병이에요. 부국, 나라를 부하게 하고 강병, 병사를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키워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명을 개화하고 또 일본을 공업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국 강병을 위해서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메이지 신정부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달된 서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철저히 벤치마킹 해야 될 어딘가 대상을 찾아야겠죠. 그 해가 언제냐면 1871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12월 23일 추운 겨울에 요코하마의 항구에 모여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13년 전에 서구 열강 국가들과 불평등하게 조약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약한다라는 목적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단장인 이와쿠라 도모미이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단장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단장인 이와쿠라는 이때 미국과 유럽을 한 1년 10여 개월 이렇게 사찰하고 나서 저 상투 있잖아요. 이거를 잘라버립니다. 이거 하나 이제 상징적인 거죠. 아, 개화라는 것이 어떻게 필요한가, 뭐 절실히 이제 느낀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낸 거죠. 이와쿠라 사절단의 배에는 누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관료들과 또 유럽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본에 벤치마킹을 해야 되니까 학자들도 타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배에 한 60여 명의 어린 유학생들이 같이 탑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쿄도에 있는 쯔다주쿠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립한 쯔다 우메코라는 6살의 최연소 여자아이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부터 일본의 화폐 디자인이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거기에 발행되는 5,000엔짜리 지폐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꼬마 아가씨인 쯔다 우메코입니다. 여성 고등교육의 선구자, 뭐 이런 이제 의미에서 뭐 상당히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미국에 도착해서 일본과 맺었던 이런 좀 불평등한 통상조약의 개정을 요구를 했지만 미국은 야, 일본 너네들 근대적인 법률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제 개정을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또 이런 이유로 사실 이제 거부를 당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절단이 허탕만 치고 온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귀중했던 것.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경제 격차, 또 제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온 몸으로 느꼈다라는 것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귀중한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본에게 가장 적합한 최상의 모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각종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제도와 법률을 부지런히 국제표준에 맞게 뜯어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과 교통체계는 영국을 모델로 하고요. 대학은 미국을, 그리고 형법은 프랑스를 모델로 체계를 다졌고요. 특히 가장 많은 교훈을 얻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헌법이 군주의 강력한 권한을 반영한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은 바로 이 천황의 권한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 과연 어딘가 봤을 때 이 독일의 모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때에 써야 될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소요된 경비가 당시 메이지 정부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초기 투자치고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한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원금을 충분히 빼고도 남는 장사였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국보다는 한 100여 년 정도 뒤처졌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메이지 신정부의 주도하에서 그만큼 속도감을 갖고 추진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870년에 공중전화가 개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서양식 우편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철도를 부설했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풍습과 간습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차없이 버리죠. 1873년에는 음력을 없애고 태양력을 채용했고요. 하루는 24시간, 뭐 일주일은 7일, 그리고 일요일은 휴일, 뭐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 그것을 순식간에 이렇게 일본 전역에 걸쳐서 정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메이지 신정부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외국에 파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유학은 이렇게 뭐 메이지 정부에서만 보낸 게 아니고요. 번에서도 보내고 또 돈 많은 자녀들은 사비로도 보내게 됐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초기부터 한 30여 년간 이렇게 따라서 봤더니 1만여 명에 이르는 일본 학생들이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뭐 프로이센, 지금 이제 독일이죠. 이런 곳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왔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외로 유학만 보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3천여 명의 외국인 기술자 그리고 학자들을 일본으로 초대해서 새로운 기술, 제도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예산도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부국 강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갔다 오고 또 외국의 학자들을 초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가 안 되면 그 친구들만 데리고 일본을 이렇게 개조할 수는 없는 거죠. 벌써 일본은 1870년에 정부 기관에 번역국을 설치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서양 문물을 재빠르게 번역을 해서 보급하는 이른바 번역조율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술 서적에서 대중 서적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주도해서 번역을 해놓으면 영어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근대적인 지식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단지 본인이 부지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 용어들 있죠. 제가 또 지금 쓰고 있는데, 민주주의, 자유, 또 그 외 각종 법률 용어라든가 건축 용어들에 이르기까지 150년 전에 일본이 서양의 낯선 개념들을 번역해 놓은 말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한 서적이 여러분 무려 8만여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책들이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찾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예 이 번역한 책들의 목록을 소개하는 역서 독법이라는 안내 서적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번역된 서적의 숫자가 8만여 권이라는 점도 상당히 이제 놀랐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역서 독법이 출간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3년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덕분에 일본은 벌써 19세기 말엽에 일본어 독해력만 가능하다면 영어를 전혀 못해도 누구든지 원하는 전문 서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춰 놓았다라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유학구라 사절단을 보내고 또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그 시대에 조선의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하매국. 이 한자를 해석하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을 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평하는 곳이요. 화평은 곧 매국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대원군이 제시했던 국정 지표였으니 이런 분위기에서 개화사상을 갖거나 또는 서양 문명을 소개한다? 이건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만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었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본과의 격차, 또 일본이 노벨 과학상에서만 25명을 배출한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담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다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바로 이 서양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메이지 유신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과 산업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주도하면서 산업진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신정부의 관료들이 이제 모이게 됐죠.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결심들, 이런 결심들이 새로운 신정부에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상당히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반막부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가 심하거나 이 리더들이 또는 권력을 함부로 남용을 하거나, 그럼 당연히 어떤 나라 국민들도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신정부의 정치가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임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이제 섬나라의 특징이 있다 보니 보통 이제 뭐 영어로는 인설레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섬나라의 특징상 이 단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 역할을 정부가 충분히 한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근대 자본주의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메이지 신정부는 일본의 근대 국가의 정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업가들은 어떤 이념으로 기업을 경영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